자, 차량 번호로 일진 보는 법인데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스프레드 천에다가 예쁘게 주역 타로 카드를 펼쳐서 보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생활하다 보면 그렇게 제대로 갖춰 가지고 궤를 뽑지 못할 때도 많잖아요. 지금 당장 급해서 뭔가 답을 얻어야 돼. 이럴 때 차량 번호로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주역 타로 구성에서 요거 이제 개수랑 이건 다 알려드렸잖아요. 대길 3개, 소길 14개, 평 30개, 소흉 5개, 대흉 12개. 색깔만 가지고도 오늘 어떻게 했구나 하는 걸 대략은 짐작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차량 번호로 이 주역계를 뽑을 때, 자, 어떻게 하는가? 길흉이 달라지기 때문에 기준을 정하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요즘 나오는 차량 번호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에가 세 자리예요. 이럴 때 내가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예를 들어서 나는 세 개의 숫자를 다 더해서 볼 거야 하고 기준을 정하셨다면 늘 차량 번호를 보실 때 앞에 있는 세 자리 숫자를 다 더합니다. 그러면 두 자리면 두 개만 더하면 되겠죠. 네,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만약에 저는 이거를 끊어서 볼 겁니다. 라고 하신다면 예를 들어 3과 5 사로 끊어도 되잖아요. 그러면 수레중괴와 뇌퇴귀매괴가 될 테고 두 개와 하나로 끊어도 되잖아요. 자, 그러면 화지진과 산수몽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읽을 것인지 기준을 미리 정한 상태에서 보셔야 됩니다. 차량 번호를 먼저 본 상태에서 이거는 다 더해야 나한테 유리하겠군 하고 다 더해야지 하시는 거 안 돼요. 보시기 전에 미리 정한 다음에 하시는 거. 자, 그리고 뒤에 있는 34번 뇌촌대장과 마지막 64 화수미제 이렇게 읽으면 되겠죠. 자, 또 봅니다. 기준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세 개를 다 더해서 볼 것인가? 하나와 숫자 두 개로 쪼개서 볼 것인가? 아니면 앞에는 두 개, 뒤에 하나로 쪼개서 볼 것인가는 여러분들이 정하시는 거. 그리고 62와 51. 요거는 따로 이제 읽어주시면 되겠지요. 자, 또 이런 질문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차량 번호에 0이 들어갔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당황하지 않고 똑같아요. 그냥 더하면 되죠. 1 더하기 5 더하기 0으로 쪼개서 더하시던지 아까처럼 또 나눕니다. 1과 50으로 나누시던지 아니면 15로 그냥 하나만 0은 없으니까 하나만 읽으시던지 그리고 31번 택산함과 7, 19 어떻게 되죠? 당황하지 않고 더하시면 되죠. 7과 9를 더해서 16번 뇌지의 개로 읽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차량 번호로 일진 보는 거 사례를 한번 봅니다. 아침에 출근하다가 봤던 앞 차량의 번호가 47, 41, 39다. 택수고네, 산택소네, 수상거네 딱 보는 순간 느낌이 어떻죠? 쎄 하시죠. 왜? 어쩜 이렇게 다 색깔들이 그쵸. 빨간색이 나오면 흉하다는 걸 알고 있는데 주황에다 빨강으로 이렇게 흉할까 그 생각하셨잖아요. 자, 어떤 일이 있었나 한번 봅니다. 아침부터 멀쩡하던 차에 배터리가 나가서 출근도 못하고 놀라는 일이 생겼습니다. 배터리 교체하느라 아침부터 11만 원이 깨졌습니다. 낮에는 부장님이 뜬금없이 전화해서는 채용 업무 관련해서 야단을 치셨어요. 도대체 제가 뭘 잘못했는지 어이가 없는 날이었습니다. 꿀꿀한 기분을 뒤로한 채 퇴근 후 집에 와서 그동안 확인을 못했던 로또 번호를 확인했더니 역시나 꽝이네요. 저 같으면 이렇게 일진 나쁘게 나온 날은 확인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안 좋을 거라는 거 알면서 굳이 볼 이유가 없잖아요. 네. 자, 또 다른 사례. 자, 24번 지뢰복에다가 63 수학이제 76은 더하면 되죠. 7과 6을 더해서 천화동인 어허 색깔을 보자 뭔가 오늘 좋구나 하는 느낌 일단 받으시고 뭔 일이 있었나 한번 보죠. 아침에 출근해서 직장 동료들과 티타임을 가지는데 저한테 살이 많이 빠진 것처럼 보인다고 하네요. 기분이 너무 좋아서 날아갈 듯요. 어제까지만 해도 너무 바빴는데 계약 업무를 분리하는 바람에 일이 훨씬 수월해졌어요. 덕분에 마음의 여유도 생겼네요. 오늘은 무난히 잘 넘어갔습니다. 컴퓨터 기사님이 오셔서 노트북에 프로그램도 깔아주시고 만나기 싫은 상사와 회의를 같이 한 정도만 걸렸고 나머지는 나쁘지 않았어요. 나름 괜찮은 하루를 보내셨네요. 자, 괴명의 탄생인데요. 이제 강의를 하다 보면 이런 걸 많이 물어보세요.
팔괘의 조합은 알겠는데 괘명은 어떻게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주역계를 뽑으셔서 무슨 괴 조합으로 지천태 괴구나, 화지진 괴구나 하고 읽었는데 지천, 화, 지까지는 이해하겠는데 주위에 나오는 태와 지는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이제 그걸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자, 여러분 주역 64궤는요. 상경과 하경으로 나뉘어진다고 말씀드렸죠. 상경이 1번부터 30번까지 우주의 선천적인 생성 원리를 상징하고, 하경은 여러분 이거 64개를 딱 절반으로 나눠서 32개 이렇게 나뉘는 거 아닙니다. 상경은 30번까지예요. 자, 31번부터 인간의 후천적인 변화와 순환 과정을 상징한다라고 보통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상경은요, 말 그대로 이 우주가 탄생했던 우주의 선천적인 생성 원리를 상징하는 인류 사회와 역사 발전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천지 개벽에서부터 시작해서 사회 발전에 이르기까지를 언급하는 내용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주역 원문의 중천관계를 찾아보시면 이게 바로 이제 주역 원문인데요. 저는 예전에 이제 이 책으로 그 주역을 배웠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배웠던 그 책의 내용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주역 원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초구는 잠룡이니 물룡이니라, 이렇게요. 잠룡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구이는 현룡제전이니 이견대인이니라. 현룡, 그렇죠. 자, 그리고 구어는 비룡제천이니 이견대인이니라. 비룡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쉽죠. 자, 상구는 항룡이니 유해리라. 잠룡, 현룡, 비룡, 항룡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그렇죠. 보통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을 때 잠룡이 어쩌고 저쩌고 비룡이 어쩌고 이런 얘기들 보통 신문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이 주역궤에서 각각의 그 효의 위치에 따라서 일컫는 의미가 있는데요. 이 중천권계에서는 맨 아래에 있는 이 첫 번째 이 초효는 잠룡이라고 부르고, 두 번째 현룡, 그리고 다섯 번째 비룡, 마지막에 항룡이라고 부르는 거죠. 공통점이 있죠? 용용, 용용. 그래서 제가 중천권계의 별명을 육룡이 나르샤 괴라고 지었는데요. 이 용들이, 물에 잠겨있던 용이 밖으로 나와서 현자를 만나서 성숙해서 결국은 하늘을 날고, 하늘을 날았으면 이제 겸손한 마음으로 내려올 줄 알아야 되는데 내려오지 않고 그 자리에서 더 오래 권세를 누려보겠다고 하면 이제 빨간 색깔 흉한 항룡이 되는 거죠. 이런 이제 세상의 이치를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주역궤를 보시면,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번에 내가 승진 대상인데 승진이 될까요? 하고 궤를 딱 뽑았는데 1번 중천권궤에 초효가 딱 나왔어. 딱 봤더니 아이고, 천풍구 주황색에다가 잠룡이죠. 아직 승진할 때가 안 되었네. 아직 물 밖에도 나오지 못한 물속에 잠긴 용이 뭘 승진을 하겠다고 하고 궤가 답을 주는 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똑같은 질문에서 중천권에 오효가 나왔다면 비룡이죠. 나 이제 승진해서 제대로 나의 능력을 펼쳐볼 수 있는 기회가 오는구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똑같은 궤를 뽑아도 내가 어느 위치의 효인지에 따라서 리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하경인데요. 인간의 삶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인간의 후천적인 변화와 순환 과정을 상징한다고 하고요. 인생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개인으로부터 시작해서 가정, 부자, 군신의 인륜관계를 다 나타내고 있는데, 자, 인간사의 첫 번째 시작은 무엇일까요? 혹시 이걸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주역 하경의 첫 번째 궤는 인간사 중에 무엇을 다루고 있을까요? 혹시나 아시는 분 계실까? 채팅창을 한번 한번 봅니다. 어렵겠죠? 네, 주역 처음 배우시는데 이걸 안다면 놀라운 일이죠. 자, 여러분, 인간사의 첫 번째 시작은 놀랍게도 바로 사랑입니다. 헐, 선생님, 정말요? 어머나, 쾌쾌 먹은 주역인데 어떻게 사랑 이야기가 나오나요? 이런 생각하셨죠, 지금. 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8귀의 가족을 배웠는데요. 그 중에서 하나밖에 없는 양효가 맨 아래에 있는 소남,
젊은 남자가 되겠죠.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음효가 맨 마지막에 있는 소녀, 젊은 여자, 젊은 남자, 젊은 여자 기억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맨 아래에 양효가 가 있는 장남, 나이가 좀 있는 남자가 되겠죠. 그다음에 음효가 맨 아래에 있는 장녀, 나이가 좀 있는 여자가 되겠죠. 요거 기억하신 상태에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자, 31번. 인간사를 다룬다는 주역 하경의 첫 번째 괴가 바로 택산 함괴입니다. 제가 여기다가 소년소녀의 풋사랑이라고 써놨죠. 저는 이 괴를 볼 때마다 황순호님의 소나기라는 바로 요게 생각이 나서 제가 갖고 와 봤는데요. 자, 아래에는 소남, 위에는 소녀죠. 어떻게 하고 있다? 어머나! 소남이 소녀를 업고 가는 형상, 가슴 떨리는 첫사랑, 풋사랑 요런 느낌으로 택사남이 쓰여지고 있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오랜 시간 함께한 50대 부부는 의리로 산다? 참고로 40대도 의리로 사는 것 같아요. 네. 네. 자, 아까 뭐라 그랬죠? 나이가 좀 있는 남자, 나이가 좀 있는 여자. 그쵸. 그래서 뭔가 장남, 장녀의 한결같은 사랑, 오랜 시간을 함께한 의리로 똘똘 뭉쳐져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의 내풍항은 변함없이 쭉 뭔가가 오래도록 간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괴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31번은 풋사랑, 32번은 한결같은 오래가는 사랑. 이렇게 인간사의 첫 번째 시작은 사랑이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주요괴를 보다 보면요. 형상으로 리딩하는, 의미를 리딩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건 이제 61번 풍택중부괴입니다. 자, 어미새가 날개를 들이우고 아래에서 아기새가 주둥이로 엄마한테 뭔가를 받아먹는 형상으로 기억하실 수 있는데요. 어미새가 아기새를 품고 있는 형상이다. 보통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산리익인데요. 이건 위, 아래, 턱 사이에 이빨이 치아가 드러나 있는 약간 그런 걸 형상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미를 보통 볼 때 말, 구절이나 음식물 같은 걸 조심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요. 아까 이게 위턱, 아래턱 사이에 치아가 있는 그런 구조였었다면 여기는 뭐가 하나 들어있죠. 그래서 이 입안에 어떤 물건을 내가 이걸 씹어서 먹느냐 못 먹느냐, 내가 소화를 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이 되는 그런 괴가 됩니다. 자, 형상으로 사진으로 이미지로 가져오면 요거는 자, 풍택중부괴는 요런 이미지가 되겠죠. 어미새가 아기새를 보호하고 있는 그런 형상. 자, 이거는 위아래 마치 입안에 뭔가를 넣어서 앙앙앙 씹는 약간 그런 느낌. 활에서압도 안에 이제 뭔가가 들어가는 거죠. 내가 이걸 소화를 시키느냐 못 시키느냐. 이제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그래서 형상으로 이제 주역괴를 리딩하기도 합니다. 자, 주역괴를 보시다 보면 아니 선생님 왜 이거를 1번은 중천권이고 2번은 중치권이고 3번은 수레둔이고 도대체 왜 그 순서대로 주역괴가 1번부터 64번까지 있는 건가요? 그걸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셔서 알려드립니다. 이 주역계의 순서에 대한 이유를 밝혀주는 서괴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요거는요, 역경잡설이라는 책인데요. 저 이 책하고 아무 상관없지만 제가 주역을 공부하다 보니 이 책이 이 주역을 이해하는 좀 도움을 많이 줘서 잠깐 소개합니다. 자, 이 책 349쪽에 보면 그 주역의 첫 번째 괴인 중천검부터 마지막 괴인 화수미제까지 그 순서의 이유를 아주 쉽게 설명을 잘 해놨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배웠던 그 주역 원문으로 되어 있는 그 책은 그 뒤에 이 서계전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사실 그때는 제가 이걸 읽으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도대체 이게 왜 그 순서대로 됐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됐었는데 이 역경잡설이라는 책을 봤더니 그래서 그랬구나. 좀 이해가 될 만하게 쉽게 잘 풀어 써놔서 네, 그래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자, 이 책 349쪽에 있는 내용이에요. 자, 창세기의 시작을 나타내는 괴가 바로 1부터 3번까지 괴가 됩니다. 천지가 있은 후에 만물이 생겨난다. 천지에 가득 차 있는 것이 만물이므로 그것이 바로 둔괴로 이어진다. 둔이란 가득 찬 것이다.
둔이란 사물이 처음 생겨나는 것이다. 그래서 아까 왜 임신을 원할 때 술에 둔 괴를 쓰라고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천지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은 후에 부부가 만나 결혼을 한 이후에 아이가 태어나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기억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간 세상의 첫 대란이 바로 4번 궤부터 7번 궤까지 나오는데요. 4번이 산수몽계잖아요. 사물이 생겨나면 반드시 몽매하기 때문에 몽계가 이어진다. 몽이란 몽매하다는 것으로 만물의 유치한 단계이다. 애가 이제 태어나면 멍하겠죠. 뭘 알겠습니까? 이제 가르쳐야 되는 거죠. 자, 만물이 유치한 관계에 있으면 길러내지 않을 수 없으므로 수계가 이어진다. 수란 음식의 도이다. 먹고 마시다 보면 반드시 다툼이 생기므로 송계가 이어진다. 네. 자,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설명이 쭉쭉 나가는데요. 6번 천수송계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다투게 되면 반드시 무리를 짓게 되므로 사괴가 이어진다. 사란 무리를 말한다. 7번 지수사괴를 말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비계부터 태계까지 번영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건데요. 자, 무리가 형성되면 반드시 비슷한 사람끼리 뭉치게 되므로 비괴가 이어진다. 비란 서로 연합하는 것이다. 서로 연합하면 반드시 축적함으로 소축괴가 이어진다. 9번 풍천소축괴를 말하는 거고요. 물건이 축적된 후에야 먹고 살만해져야 예의가 생기므로 리괴가 이어진다. 10번 천택리괴를 말하는 거죠. 따라야 할 길이 있고 그것이 막힘없이 잘 통한 뒤에야 편안함으로 태괴가 이어진다. 태란 통하는 것이다. 11번 지천태괴를 말하는 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인류의 두 번째 문명 태조가 12번 비괴인데요. 사물은 영원히 잘 통할 수 없으므로 비괴가 이어진다. 12번 천지비괴를 말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인류 문명의 보다 높은 곳을 13번 천하동인괴부터 이제 설명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물은 영원히 어그러질 수 없으므로 동인괴가 이어진다. 다른 사람과 마음을 같이 하면 만물이 반드시 모여들게 되므로 대유괴가 이어진다. 14번 화천대유괴를 말하는 거죠. 좋은 것이 모두 모여 있으면 더 이상 채울 것이 없으므로 겸괴가 이어진다. 15번 지산겸괴를 말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이 책에 설명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왜 그 순서대로 주역괴가 있었나 하는 걸 이 역경잡설 이 책에서 여러분들이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강의 내용은 잘 보셨나요?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그랑블루의 타로 세상 밴드에서 질문 올리실 수 있고요. 검색하시고 가입하시면 누구나 다 가입하실 수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더 많은 정보 얻어 가세요. 밴드에 보시면 주역 타로와 그랑블루 르노르망을 대표 태그로 걸어서 주역 타로 64장과 그랑블루 카드 36장에 관한 키워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네, 들어오셔서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오늘 들으셨던 강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